감령이 주로 형주 지역에서 활동하기에 형주 출신 인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감령의 고향은 익주 파군 임강현으로 그는 파촉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나 오서에 따르면 감령은 본래 형주 남양군 사람인데 그의 선조가 파군 지역에 빈객으로 가게 되면서 익주 지역으로 이동했다고도 합니다. 감령은 어렸을 때부터 기계가 있었고 사나이다운 기질을 가진 사람을 좋아했다고 하며 이른 나이에 촉군승이라는 관직을 얻으나 적성에 맞지 않았는지 얼마 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감령은 무례한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벼이 여겨 사람을 함부로 죽이기도 했고 성의 관원들조차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하들을 풀어서 겁박하거나 재물을 빼앗는 등의 횡포를 일삼습니다. 그렇게 강탈한 재물이 어찌나 많았던지 오서의 기록을 보면 감령이 출입을 할 때 뭇에서는 수레와 말을 펼쳐놓았고 물에서는 빠른 배를 연이어 놓았으며 그를 시종하는 자들은 무늬가 있는 비단 옷을 입어서 마치 그 광경이 길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배로 이동을 하다 멈추어 설 때면 항상 비단으로 배를 메었다가 떠날 때면 이를 잘라버리는 사치스러움도 보입니다. 감령은 활과 화살을 지니고 깃털을 등에 꽂고 방울을 허리에 찬 채로 다녔는데 백성들은 방울 소리만 들어도 즉시 감령인 것을 알았다고 하니 백성들에게 감령의 방울 소리는 공포 그 자체였을 듯합니다. 그렇게 망나니 짓을 20년이나 하던 감령은 갑자기 정신을 차렸는지 하던 짓을 그만두고 학문을 조금 익히고는 유표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영웅기에 따르면 유원이 죽고 그의 아들 유장이 뒤를 이었을 때 신미, 누발, 감령이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형주로 도망쳤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가 아는 감령과 동일 인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영웅기의 기록이 맞다면 감령의 세력은 동네 양아치 수준이 아닌 군벌 수준이었다는 것이고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서 유표에게 간 것이 아니라 유장에게 반기를 일으켰다가 진압당해 유표에게 도망친 것이 됩니다. 오서에 따르면 감령은 유표를 찾아갔지만 유표도 감령을 딱히 임용하지 않았고 감령도 유표가 유생인데다 군사를 다루는 일이 어설프다고 여겨 유표를 떠나 오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구에 버티고 있는 황조 때문에 자신이 거느린 병사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갈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황조의 휘하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유표와 마찬가지로 황조도 감령을 등용하지 않고 3년이나 방치합니다. 황조가 손건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을 때 감령이 뛰어난 궁술 실력을 발휘하여 적장인 능조를 죽여 황조를 위험에서 구출해내기도 했으나 그래도 황조의 대우는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감령의 빈객들을 꼬셔서 감령의 세력을 약화시키기까지 합니다. 소비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황조의 측근이었습니다. 소비는 황조에게 수차례 감령을 추천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비는 감령을 술자리에 초대한 뒤 내가 널 추천해도 소용이 없으니 널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떠나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에 감령은 뜻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고 소비는 감령이 떠날 수 있도록 계책을 내어줍니다. 소비의 도움으로 감령은 자신을 따르는 수백 명과 함께 오나라 손건에게 귀순합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알아본 주유와 여몽이 감령을 천거하자 손건은 감령을 등용한 뒤 옛 신하와 똑같은 대우를 해줄 정도로 특별히 여깁니다. 감령은 손건의 총애에 보답하기 위해 손건에게 형주 지역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먼저 황조를 공격해야 한다는 조언을 합니다. 감령의 계책을 들은 손건은 그를 칭찬했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장소가 감령을 비난하며 군을 일으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손건은 감령을 믿고 군대를 출진시켜 황조를 공격했고 감령의 말대로 황조를 격파하는 데 성공하여 그의 사졸들을 모두 사로잡는 전과를 이룩합니다. 오서에 따르면 손건이 황조를 격파했을 때 상자 2개를 만들어 황조와 소비의 머리를 넣으려고 했기에 소비는 황급히 감령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고 감령은 소비에게 자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찌 자네를 잊겠는가? 라고 대답합니다. 이후 손건이 황조와의 전투에서 공을 세운 부장들을 격려하기 위해 주연을 베푼 자리에서 감령은 좌석에서 내려와 손건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소비의 도움 덕택에 주군의 밑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가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손건은 감령의 발언에 감동한 뒤 만약 그에게 죄를 묻지 않아 도망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고 이에 감령은 소비는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하자 손건은 소비를 사면시켜줍니다.
황조를 잡은 공으로 감령은 병권을 받아 당구에 주둔하였고 이후 적벽대전, 남군 전투에도 참가합니다. 감령은 주유에게 조인을 견제하기 위해선 이릉을 점거해야 한다고 말하며 병사 1000명을 이끌고 이릉성을 점거했는데 이것을 알아챈 조인이 병사 5에서 6,000명을 보내 감령을 포위합니다. 감령은 며칠 동안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고 조인군은 높은 누각을 세워 성 안으로 비 내리듯이 화살을 쏘아댔기에 모든 병사들이 두려워했으나 오직 감령만은 태연자약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령이 뭘 믿고 저렇게 대담하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곧 주유와 여몽이 지원군을 이끌고 와서 감령은 포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감령은 익양대치 때도 뛰어난 용맹과 기계로 관우를 견제합니다. 당시 관우는 3만 명의 병사 중 직접 정예병사 5,000명을 선발하여 밤을 틈다 냇물을 건너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감령의 휘하에는 300명이 있었는데 그는 노숙에게 500명만 더 주면 자기가 직접 관우를 상대하겠다고 하면서 관우는 제가 기침하며 가래침을 뱉는 것을 듣고 감히 물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물을 건넌다면 저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노숙이 1000명을 선발하여 병력을 증원해주니 이를 이끌고 출전하였고 실제로 관우는 이 소식을 듣고 강을 건너갈 계획을 접습니다. 그리고 환현을 공격할 때도 최고의 군공을 세운 여몽의 뒤를 잇는 공을 세웠고 합의 전투에서도 눈부신 전과를 세워 손권이 특별히 칭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령의 활약 중 가장 대단했던 건 유수구 전투에서의 일이었는데 손권이 앞에 있는 적의 진영을 쳐부수라는 명을 내리자 감령은 특별히 하사받은 쌀과 술, 안주들을 자신의 수하 100여 명에게 든든하게 먹이고는 그들과 함께 늦은 밤 조조의 진영으로 급습을 감행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조조가 이끌고 온 복이 40만 명은 감령이 이끄는 100명밖에 되지 않은 병력에게 급습을 당해 혼비백산했다고 하며 감령은 적 수십 명을 참수하는 전공을 올린 뒤 진영으로 돌아와 북과 나팔을 불며 승전보를 울렸다고 합니다. 이후 감령이 손권을 아련하자 손권은 매우 기뻐하며 늙은이를 너무 놀라게 한 거 아니오. 오로지 경의 담력만 지켜봤어. 라고 말하며 비단 1000필과 칼 100자루를 하사합니다. 그러면서 조조에겐 장료가 있지만 나에겐 감령이 있으니 좋게 서로 상대해볼만 하다. 라고 했다 합니다. 한 번은 감령의 주방에서 일하던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여몽에게 달려가 살려달라고 구원을 합니다. 여몽은 감령의 그 성격에 당연히 아이를 죽일 거라 생각하여 감령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보호합니다. 일은 그렇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으나 감령은 곧 직접 예물을 들고 여몽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몽의 모친의 극진히 대접한 뒤 아이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하고 자신의 주방에서 일하던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감령은 아이를 데리고 오자마자 뽕나무에 묶어놓고 직접 활을 쏴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몽은 격노하여 병사들을 모아서 감령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몽의 모친이 맨발로 달려와 황상께서 너를 육신처럼 대우하고 국가의 대사를 너에게 위탁하였는데 어떻게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감령을 죽이려 하느냐? 그게 신하로서의 도리냐? 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지극한 효자였던 여몽은 모친의 말을 듣고 감령을 용서하기로 하고는 직접 감령을 찾아가 웃으며 어머니께서 그대를 식사에 초대하셨으니 빨리 올라오시오 라고 외치니 감령은 눈물을 흘리며 그대와의 약속을 저버려서 미안하오 라고 대답합니다. 이후 감령은 여몽과 함께 돌아와 여몽의 모친과 함께 온종일 즐겁게 지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령은 황조 휘하에 있다가 손권에게 왔기에 항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보통 항장 출신들은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 몸가짐을 바르게 하거나 항복한 나라의 중신들과 불화를 일으키려 하지 않았지만 감령은 달랐습니다. 앞서 감령이 황조를 공격하자고 했을 때 장소가 그를 비난하며 반대하자 감령은 장소에게 나라에서는 그대에게 소하의 임무를 맡겼는데 그대는 나만 지키기만 하면서 혼란을 걱정하고 있으니 어찌 고인을 배우기 바라시오 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리는 포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감령은 손권의 사촌동생인 손교와의 일화에서도 포스를 가감없이 드러내는데 보통 자신이 섬기는 군주의 친족과 불화가 발생하면 누가 잘못했든 간에 신하 입장에서는 먼저 굽히는 게 당연할진데 감령은 신하와 공자는 하나의 항열이요. 비록 공자가 정로장군이지만 어찌하여 함부로 행동하고 사람을 모욕할 수 있겠소. 나는 훌륭하고 뛰어난 군주를 만났으니 마땅히 공적을 세우고 목숨을 바쳐 군주에게 보답해야 할 뿐이지 관례에 따라 몸을 굽힐 수는 없소 라고 말했답니다.
위와 같은 일화들에서 보여지는 감령의 불같은 성격은 환경에 따라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두려움 없이 적과 싸우는 용맹함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기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국지 연의에서의 감령은 이릉대전에 출전했다가 사마가의 화살을 머리통에 맞고 도망가다 죽지만 실제 역사에선 이릉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오나라 장수 반장이 죽은 감령의 밑에 있던 병사들을 자신이 휘하로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릉대전이 일어나기 전 노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령은 비록 사납고 살생을 좋아했지만 호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재물을 경시하고 장사들을 존중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능한 인물들을 후하게 대우하며 병사들을 잘 훈련시켰기에 감령을 따르는 병사들은 그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령은 자기 사람이나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좋은 인물이지만 살생을 좋아하는 성격을 봤을 때 적이나 그의 눈밖에 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악마 같은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위서 여몽전에 따르면 감령은 난폭하고 살생을 좋아해 이미 여몽에게 찍혔고 때로는 손권의 명을 어기기도 해서 손권은 분노하며 감령을 처벌하려 했으나 여몽은 그때마다 손권에게 감령 같은 장수는 얻기 어려우니 천하가 평정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합니다. 이처럼 감령의 성정은 평화로운 시기였다면 단점에 불과했을 것이나 난세였기 때문에 단점이 장점이 되었고 그로 인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감령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